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들이 임대소득할 때 공제가 되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광고료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 이제 모집 공고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리얼터 분에게 이제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리얼터 분께서 이렇게 해서 뭐 오면은 뭐 첫 달치 임대료는 뭐 그 파인더스 피로 이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광고료로 해가지고 뭐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보험료라고 하면 이제 그 렌탈 부동산에 대한 이제 집보험료가 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렌탈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제 보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무용품비인데 이제 뭐 그 회계 기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 렌탈 소득 관련해서 뭐 관리해야 될 뭐 그런 사무용품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수증을 잘 모아서 비용 처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혹시 렌탈 그 부동산 안에 제공되는 무슨 가구나 비품, 컴퓨터 같은 것이 있다면은 요거는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캐피탈 에셋이라고 하는데 캐피탈 에셋은 이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 년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회계 용어로는 이제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이제 그 사용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품을 사면은 그게 뭐 1년 만에 쓰고 버릴 게 아니고 뭐 가구 같은 것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그 감가상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각률에 따라서 그렇게 일정하게 이제 매년 이제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입니다. 다음 이제 그 렌탈 자산을 만약에 구입을 하실 때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뭐 모기지론을 안 받더라도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을 끌어다 썼다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자 비용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기지 같으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인 오브 크레딧을 쓰면은 이자만 갚으실 수도 있고 모기지를 쓰시면은 그 어떤 상각 스케줄에 따라서 원리금 뭐 정기적으로 이제 원리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뭐 두 주마다 나갈 수도 있고 뭐 한 달마다 나갈 수 있고 그런 원리금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금이 뭡니까? 원금하고 이자잖아요. 그걸 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 부분은 빼야 돼요. 원금 부분은 제외. 이자 부분만 이제 공제가 된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아시고 그 원리금 전체 금액을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신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자 비용. 원금은 원래 내가 빌린 거 갚은 거니까 그것은 비용이 아니죠.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빌린 어떤 대가, 그 이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 이자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지 원금은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모기지 대출 원리금 상환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모기지 아모타이제이션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10만 불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536불씩 뭐 매달 갚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그 프린시플이 원금이고 인터레스트가 이자인데 여기 보면 120불이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가 416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원리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원금보다는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크고 원금 부분이 그 나머지가 원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분이 줄어들고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전체 원금이 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가 커지고 나중에 원금이 조금씩 갚아지니까 그 전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해당 이자는 이제 줄고
나머지 원금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매달 정액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게 페이먼트는 정액으로 다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제 536불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536불로 쭉 이렇게 상환을 하죠. 그래서 상환되는 금액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원금과 이자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요 원리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원금은 아니고 요 이자 비용 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쪽 그 원리금 같이 상환되는 이 원리금 정액을 그 공제하면 안 되고 요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론을 받으신 부분은 그 론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있으면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있듯이 그 론 같은 경우도 론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뱅크 스테이트먼트 밑에 론에 대한 또 정리가 이게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상환분이 이제 구분돼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자 부분만 이제 빼서 청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표는 그 구글 가 보시면 모기지 뭐 컬큘레이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조건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상환 기간 그리고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지 뭐 이렇게 몇 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넣으면 그 원리금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비율을 낸 다음에 이걸 비율로 이제 나눠야죠. 그러니까 비율을 했더니 뭐 원금이 4고 이자가 6이다. 그럼 6대 4니까 요거를 뭐 60%만 청구한다든지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계산을 못하면 이렇게 비율로 해서 원리금을 분리해서 청구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이자만 청구한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청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과 관련된 자문을 받으면 이제 변호사 관련된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회계 수수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그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여기 뭐 변호사 비용도 있고 무슨 취득하면 리얼터비는 안 나가겠구나. 리얼터비는 파는 사람이니까 리얼터비는 없지만 만약에 어쨌든 취득할 때 뭐 변호사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뭐 취득세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은 이 렌탈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렌탈과 관련돼서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해당 렌탈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취득 시에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취득세는 그 렌탈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결국 언제 비용 처리가 되냐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비용 처리는 이제 그것을 감가상각을 하면 그때 가서 되는 거죠. 취득원가에 엎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가상각 그런 걸 통해서 비용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제 바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임차를 했는데 임대료를 잘 갚지를 못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회수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걸 추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기타 어떤 법률적인 비용이 들었다. 또는 추심 관련된 어떤 비용이 들었다. 그거는 이제 렌탈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이제 비용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렌탈 소득과 관련돼서 뭐 회계기장이 좀 뭐 많다. 그래서 그 회계기장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또 이 렌탈 소득 신고와 관련된 세금 뭐 서비스 또 뭐 자문 서비스 뭐 그런 걸 받았다. 그래서 수수료 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비용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하실 것은 이제 취득할 때 그거는 아니다.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관리 이제 수수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 그 이런 거 그 임대료를 어떤 제3자에게 이제 그 임대료를 받는 서비스를 중간에 이제 어떤 관리인을 두고 그런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3자에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부동산이 뭐 넓고 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관리인을 별도로 둘 수도 있는데 그런 관리 수수료 또는 임대료 회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수와 관련된 수수료 또는 이제 신규 임차인을 모집할 때 뭐 이런 거 물론 그걸 광고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뭐 관리비 일종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만약에 이제 임대부동산을 팔면은 이제 리얼터한테 또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리얼터에게 주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 처분가액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 시점에 처분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렌탈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양도 차익, 즉 캐피탈 게인을 나중에 산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처분 시에 그 캐피탈 게인에서 차감을 하게 돼 있어요. 렌탈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매각 시에 리얼터 수수료는 양도 차익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0%가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양도 차익, 그 캐피탈 게인은 50%만 과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용 쪽도 결과적으로 50%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터 수수료는 결과적으로는 100% 공제가 안 되고 요 캐피탈 게인에 묻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50%만 비용 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선 유지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렌탈 자산에 여러 가지를 뭐 고칠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수선 비용이 많이 나가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부동산 임차를 하시려면은 보통 이제 그 주인이 오너가 여러 가지 수선을 할 줄도 알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수선비 다 내고 이러면은 뭐 버는 것도 없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은 그런 글을 읽어보면은 이 수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오너가 이런 것도 잘 배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쳐야지 그래야지 뭐 임대 수익도 남는 거 있지 뭐 임대 수익을 해서 뭐 수선 유지비로 다 나가고 그러면 뭐 남는 거 없다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수선 유지와 관련돼서 들어간 수리 비용 뭐 이것도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관련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인보이스 등이 있으면 잘 보관을 해 놓으셔서 나중에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선 유지와 관련돼서 좀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캐피탈 코스트와 익스펜스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 또는 이제 당기 비용 이제 한국말로 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렌탈 자산, 렌탈 부동산을 이제 어떤 큰 이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한다든지 또 이제 너무 이제 낡아 가지고 새로운 이 임차인을 받기 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해서 비교적 큰 금액이 지출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봐서 이러한 지출, 즉 자본적 지출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해당 비용을 취득원가에다 가산을 해서 나중에 감가상각, 캐피탈 코스트 얼라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무상 감가상각인데 이런 감가상각의 형태로 해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어떤 이제 캐피탈 에셋, 뭐 가구, 비품, 뭐 컴퓨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노베이션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좀 많이 비교적 크게 지출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의 형태로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그 수선 비용으로 되느냐?
그것은 이제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약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원상복구, 더 가치가 높아지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고친 거. 그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의 변기가 뭐 깨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선을 했다. 그러면 그 변기 그대로 이제 원상복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수선비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화장실이 아니라 그뭐 베스룸이라고 베스룸이라고 하면 그 전체를 해서 리노베이션을 한다 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구조를 다 바꿨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자본적 지출로 해서 그것은 해당 렌탈 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포함을 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사항도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렌탈의 경우에는 이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손실이 나면은 그 다른 비용하고 이렇게 상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렌탈 쪽에서 과다하게 손실을 내서 다른 쪽 수입,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로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소득과 이렇게 상계를 할 수가 있어요. 과다하게 손실을 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소득 금액이 감소돼서 세금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렌탈로 인한 손실이 과다할 경우에는 그 세무조사 또는 그 세무 리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이 적절한지. 그럴 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지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비용이. 그러면 이제 다시 재평가가 돼서 이제 세금이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출은 캐피탈 코스트라고 해서 그런 것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된다. 다만 비용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단순한 원상복구 비용만 비용 처리된다. 이제 이런 사항들을 잘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제3자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 렌탈 수익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죠. 뭐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뭐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뭐 직원도 고용한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급여 다 비용 처리가 되고, 뭐 수선공이 있다. 고용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수선공들에게 이제 지급되는 그런 어쨌든 그 고용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관련 급여 비용 여기에는 이제 CPP EI 다 포함해서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본인 오너 본인에게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오너 본인한테 급여를 주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죠. 내가 나중에 렌탈 소득을 신고할 텐데 그 소득 신고할 때 그 소득 금액이 내 급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은 이 논리상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개인소득 신고의 인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렌탈을 하는 회사다. 회사라면은 이제 그게 급여가 가능하죠. 회사는 또 별개의 실체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는 그런 저거니까 그 오너 자신에게 급여가 나가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이제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부동산에는 보통 이제 해당 뭐 타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여기서 그 프로퍼티 텍스를 다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재산세 비용, 그것도 이제 그 임대와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퍼티 텍스와 관련된 뭐 고지서라든지 뭐 납부 영수증이라든지 뭐 지급과 관련된 그런 증빙을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유틸리티 비용을 오너가 뭐 지급을 했다면은 지출을 한다면은 뭐 난방비, 전기료, 인터넷 비용, 뭐 콘도비 뭐 이런 것들이 임차인이 지급하는지 여기 그 오너가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오너
임대인이 지급을 한다면은 오너가 지급하면 이제 역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행 경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뭐 임대료를 받으러 뭐 그 추심하러 어디를 멀리 갔다. 이제 그런 그것이 인정이 되면 그런 이제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건물이 수리하러 수리 목적으로 뭐 차량을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 또 뭐 그런 건데 뭐 수리 목적으로 여행까지 간다. 뭐 그런 경우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이제 숙박비는 안 된대요. 숙박비. 그러니까 그 뭐 교통비 정도인데 사실 이런 여행 경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 경비는 보통 이제 개인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역시 차량 유지비도 여기 좀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차량 유지비도 공제는 해준다고 하는데 공제 받기는 또 쉽지 않아요. 임차 그 렌탈 인컴과 관련해서는 또 차량 유지비 같은 것도 괜히 올렸다가 관심의 대상만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렌탈 부동산이 하나면은 그 렌탈을 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그 납세자의 거주 지역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본인이 그 수선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장비를 운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그 운송하는 그 운송할 때 그 차량 그런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그 뭐 어떤 장비를 운송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제 집에는 이제 그 고칠 수 있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자기 렌탈 부동산이 있는 데까지 가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운송한다. 이럴 때 차량을 썼으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공제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거 뭐 엄격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렌탈 부동산이 이제 두 개 이상 다수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를 회수하러 차량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물 관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렌탈 부동산은 납세자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요건을 만족하면은 역시 차량 유지비를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차량 유지비하고 아까 여행 경비는 물론 그 항목상에 있지만 거의 공제를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공제하면은 그 관리 대상이 돼서 오히려 리뷰하자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이 요건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안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가상각 주요 자산은 그러면 어떻게 감가상각을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되느냐? 캐피탈 에셋에 대한 비용 처리. 그것을 이제 캐피탈 코스트 얼라원스라고 하는데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그 CRA의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산은 몇 프로로 감가상각을 해라. 보통 이제 비품 같은 거는 이제 20% 상각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각표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식인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회계 원칙과 관련된 건데 이제 토지는 그 가치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하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기본적으로 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부동산이 더 오르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비용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을 구입을 하면은 어떤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 금액을 안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 토지 부분은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건물 부분만 이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부동산이 100이라고 하면
뭐 토지가 20이고 건물이 80이다 그러면 그 80만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20 토지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건물 그리고 가구, 비품 등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정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거를 요 세무상 감가상각비, 영어로는 CCA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피탈 코스트 얼라원스만큼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렌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실이 발생된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넘어가지 않게까지. 그러니까 즉 0이 되는 순간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렌탈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비용 때문에 손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줄여야 돼요. 감가상각을 전액을 해서 손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한 감가상각을 거기서 빼야 되는 거죠. 그러고도 손실이 나오면 손실이고 만약에 감가상각을 빼서 0이 되는 순간까지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무조건 또 이 비용, 이 CCA를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렌탈 손실이 0이 되는 순간까지만 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비용 다 넣고 감가상각 다 넣고 계산을 해서 만약에 렌탈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냥 신고하는 거고 만약에 그랬는데 손실이 나온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부터 줄여가는 거예요. 이걸부터 줄여서 0을 만드는 거지. 그 순간까지만 비용 처리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CCA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 렌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까지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거주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택을 하나 그 거주 목적으로 주거주지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프린시플 레지던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프린시플 레지던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해당 주택이 나중에 굉장히 그 나중에 처분 시점에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게 캐피탈 게인, 그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도 차익이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주 목적.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1세대 1주택 한국 제가 뉴스 보니까 뭐 원래 뭐 9억까지가 1세대 1주택 금액인데 뭐 12억까지 그 면세 구간이 이제 높아졌다. 뭐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한국 뉴스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1세대 1주택 면세잖아요. 물론 이제 12억까지만 면세지만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물론 캐나다에서 뭐 면세되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살다가 파는 주택이면 그게 뭐 몇백만 불이 되건 뭐 몇십억이 되건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주거주지 프린시플 레지던스면 다 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그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이제 이런 임대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래서 임대를 놔서 임대 놓는 건 좋은데 혹시나 그 임대를 놓는 그 기간 중에 요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다. 요거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나중에 내 주택을 팔 때 이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트 그러니까 주거주 지역 주택 면제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감가상각 일부 조금 뭐 그 세금 절약하려고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큰 거 이 그 양도 차익이 과세가 돼 버리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감가상각을 다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주거주 지역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택의 경우에는 요 그 감가상각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이 주거주지 그 양도 면세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은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요거는 이제 주의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거주지 주택 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쭉 공제가 가능한 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유의하실 게 그러면 공제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요. 취득세. 취득세는 이제 세금이지만 그 프로퍼티 텍스는 그 임대 기간 중에 나가는 거니까 공제 대상이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임대 소득과 관련해서 세금 공제가 안 되고 요거는 그냥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를 포함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기지가 원리금으로 나갈 때 원금 부분은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이자 비용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금으로 나갈 때는 항상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원금을 빼고 이자만 이제 청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과 관련된 어떤 벌과금 그리고 세금을 늦게 내서 나오는 이자 비용. 요건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인데 이와 같은 이제 페널티와 그 인터레스트 세금과 관련 그러니까 CRA에서 고지받은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이 그 난디덕터블이라고 해서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비즈니스 할 때도 이런 벌과금과 관련된 이런 그 지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납세자 본인 오너의 인건비 그거는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수선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수선비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한테 주는 그런 인건비성 것을 비용 처리를 해봤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비용은 렌탈 비용으로 청구가 안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